최근 전 세계 산업의 흐름이 AI, 금융, 플랫폼으로 재편됨에 따라 한국의 여러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자체의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네요. 이런 상황이니 OTT 같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은 시장이 작은 한국 기업이라면 다들 적자를 보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참 희한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애니메이션 전문 토종 OTT인 라프텔입니다. 혼자 흑자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5가지의 턱, 오덕을 위한 비즈니스를 잘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덕 비즈니스, 즉 마니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이번엔 라프텔을 중심으로 특별한 고객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객의 성향이 특이하면 마케팅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라프텔은 특이한 마케팅으로 유명하죠. 가장 유명한 게 라프텔은 모자란 아이. 커뮤니티에서 꽤 화제가 된 만화인데요. 처음엔 이거 누가 장난으로 올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라프텔이 직접 그린 만화더군요. 사업 초기라서 실수한 건지 아니면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진 잘 모르겠지만 이는 자기 비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밝혀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 진정성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브랜드만 망가뜨린다는 단점도 있죠. 또한 스트라이샌드 효과도 주저없이 사용하는데요.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해안선 촬영 프로젝트를 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별장이 찍혔는데 사생활 침해라면서 그녀가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자기 별장을 광고하는 바람에 스스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을 만든 데서 유래합니다. 즉, 이 효과는 삭제, 검열하려다가 오히려 그 정보가 멀리 퍼지는 걸 말하죠. 두 가지 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라프텔은 이런 마케팅을 꽤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망한 불법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버가 터졌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접속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서버에 무리가 생겼음을 비하 마케팅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까딱 잘못하면 애니메이션 불법 사이트가 있었어? 또는 아니 여긴 돈이 없나 왜 자꾸 서버가 터져?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광고가 없다는 광고는 광고 효과가 낮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고요. 다행히 라프텔의 주 이용자층이 이런 비하 마케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이든 세대가 아니라 10대에서 20대 솔직해서 재밌다면서 공유하며 즐기는 세대였기에 선순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하 마케팅이 대형 브랜드 사이에서도 꽤 이루어지면서 비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줄어들고 기업이 직접 하는 광고니 장난치다 한 거겠지 하며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죠. 이런 소비자의 특성 때문인지 라프텔의 마케팅은 점점 과감해져요. 2023년 4월 1일 라프텔에 들어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죄다 이상해졌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거 아무래도 일부러 한 듯합니다. 충사가 아니라 충치,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 같이 제목을 뒤틀더니 보석의 나라를 보석금의 나라. 아니 그런데 이미진 왜 기기죠? 에미야 오늘은 구기자다. 히로의 성이 에미야이기 때문에 나오는 유명한 드립이죠. 처음 본 사람들은 영문을 알 수 없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팬들이라면 알 수 있어요. 꽤 높은 수준의 마니아만이 알 수 있는 찐 오덕 드립이란 것을. 그렇죠. 이 사람들 만우절 하루를 위해서 채널에 올라간 모든 애니메이션의 제목, 설명, 나아가 썸네일 이미지를 모두 수정한 거예요. 외부 업체에게 맡긴 건지 사원들이 밤을 샌 건진 알 수 없지만 어떠한 형태로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건 마찬가지니 나름 큰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루 만에 이슈를 위한 큰 투자. 하지만 주 이용자층의 화제머리가 3명인 라프텔에겐 그만큼 가치 있는 투자라고도 볼 수 있죠. 단 2024년도엔 따로 하지 않은 걸로 볼 때 광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가 또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무리가 갔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또 하는 건 식상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지금까지의 사업 전략 그리고 마케팅은 자신의 포지션을 잘 알기에 가능했던 전략인데요. 다루는 콘텐츠의 범위를 좁힌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다른 OTT는 방송 사업자 간의 연합이거나 혹은 통신사의 자체 서비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회사들의 목적은 해외 OTT로부터 시장을 방어하는 것인지라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해외 사업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만 국산 OTT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계인지라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콘텐츠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버렸죠. 하지만 라프텔은 이런 함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라프텔은 원래 와자처럼 콘텐츠 큐레이션부터 시작한 곳이에요. 문제는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그쳤기에 콘텐츠 제공자는 돈을 벌지만 큐레이션 자체는 돈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한 건데요. 사업 형태 전환이야 창업 과정에선 자주 일어나지만 라프텔이 현명했던 건 다른 OTT와 같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치킨 게임이란 함정 말이죠. 다른 곳이 해외 OTT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 장르에 돈을 퍼부은 반면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좁은 영역에 집중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애니메이션은 그게 그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문파의 사람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복마전 중에 복마전입니다. 수많은 장르, 취향, 형태가 존재하죠. 여하튼 라프텔은 애니메이션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장르인 웹툰은 이미 다음과 네이버가 꽉 잡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불법이 이미 다 잡아먹었고 심지어 당시엔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에서도 애니메이션은 마이너인지라 시장 자체의 판이 그리 크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인터뷰에 의하면 큐레이션 데이터의 참여도는 높지만 그에 비해선 시장 규모가 작은 게 바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네요. 즉 데이터가 가능성을 말해준 거죠.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건 인재 채용 방식이죠. 자, 애니, 게임, 만화 등을 다루는 서브컬처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온갖 경험을 한 인재? 아니면 서브컬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인재?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제게 물어본다면 둘 다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게임 회사 이야기란 책이 있었는데 이 회사에는 사장한테만 압을 잘하는 중간 관리자가 뭐만 나오면 스타크래프트와 비교하는 게임을 전혀 모르는 것을 넘어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런 사람은 취미업계에선 사고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퍼즐 게임 교육안을 제출하면 이거 원신보다 재밌냐고 물어본다던가 피해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가 화제가 되자 예산 10억 줄 테니 기획 추진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화술과 사람 조지는 능력은 프로급인지라 게임 잘한다고 나 무시하냐? 너 걔보다 능력 없어? 너 월급 꽁으로 받아? 하는 식으로 핀잔을 줄 뿐이죠. 반면 후자는 더 쿨한 관점에 매몰되어 사업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 채산성도 따지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쪽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흐름을 잘 잡되 대상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 혹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아마 게임 회사, 웹툰 회사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대에서 20대와 같은 열정으로 덕질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생업 때문에 불가능하고 체력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현재 자기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는 거예요. 이건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재는 단기간의 채용 프로세스로는 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라프텔은 채용 진행 과정이 상당히 느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사업에서 인건비는 부담이 큰 고정비용인지라 특히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플랫폼 서비스는 물론 CP와의 관계 구축, 해외 시장 개척, 고객 관리를 하는 라프텔은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인력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채용하면서 느리게 크는 방법을 택했다고 해요. 즉 서비스를 이해하는 사람을 골라서 확실히 크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라프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희망이 있다면 애니메이션 시장의 상황이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관련 유튜브의 구독자와 조회수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내용 요약 유튜브가 아니면 다들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니고 시장면에서요. 지금 홍대 국전을 가보면 여성분들이 인원이 많은데요. 이분들 알고 보니 피규어나 굿즈를 사러 온 인파더군요. 길을 보면 코스플레이 하신 분도 꽤 많이 보이는 한국형 아키하바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애니메이션을 1차, 2차 방영하는 것만이 수익이었다면 이젠 상품을 기획해서 의미 있는 부가수익을 얻는 게 가능한 시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건 라프텔에겐 또 하나의 기회겠지만 자체 IP가 없는 라프텔은 직접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라프텔은 최근에는 인기 웹툰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호랑이 들어와요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아기 콘텐츠는 치트키라고 하죠. 다만 작품의 길이도 그렇고 스태프롤에 보이는 동일 인물의 향연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여하튼 라프텔은 공룡처럼 거침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마스커트인 슬라임처럼 느리더라도 조금씩 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블루오션을 잘 찾은 거지요. 하지만 사업이란 게 그렇듯 앞으로의 과제도 많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작은 채로 머무를 순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라프텔은 현재 애니플래스의 인수합병되었는데 이러면 다른 CEP는 콘텐츠 공급을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콘텐츠의 다양성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법을 보고싶게 만드는 합법 플랫폼에서의 검열도 해결해야 할 테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라프텔이 어떻게 해결할지 애니메이션 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오독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